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네큐브의 유동호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와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런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AI라는 지금 너무나 핫한 주제이고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는 AI와 그다음에 랜. 여기 오늘 피카망 전시회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아마 다른 전시회 오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의 약간의 그런 백그라운드와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했을 때 새로운 이제 어떤 모습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개 중에 AI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는 걸 좋아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AI라는 게 처음 나왔을 그 시점이 벌써 1950년도까지 거슬러 가더라고요. 이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튜링 테스트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처음에 소개를 했고 이거는 어떤 가려져 있는 그런 방에 두 개의 방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랜지스터가 나오기도 전인데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 나오기 전에 이런 개념을 생각했던 게 참 신기하긴 한데요. 컴퓨터가 있고 사람이 있을 때 밖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오로지 그 언어로만 인터뷰를 했을 때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밝혀냈을 때 30% 내지는 한 50% 확률로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다면 얘는 인공지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튜링 테스트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 이런 컴퓨터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사고 실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AI 기술이 저희가 좀 이제 실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사실 많은 기술들이 다 그 배경을 보면 생체나 생물학적인 그런 구조에서 많이 따왔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뇌의 그 동작 원리를 어떻게 보면 복제를 해서 만든 그런 이제 컴퓨터 기술이고요. 한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핫했던 주제가 뉴럴 네트워크인데 저 위에 이제 그 실제 인체 조직의 이름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 왼쪽에서 어떻게 보면 센서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입력이 들어오면, 뭔가 계산을 해서, 여기 5가지 단계의 계산을 해서, 결과를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이런 구조가 인체에 보통 한 100억 개 정도의 이런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우리 뇌가. 이거를 컴퓨터에 똑같이 따라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신경망, 즉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굉장히 핫했던 그런 주제이고 저도 90년대 후반에 대학원생 때 저걸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80년대, 90년대 신경망 연구는 어느 정도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고 컴퓨터로서 어느 정도 이룬 업적도 많긴 하지만 사실 실생활에 써먹을 정도의 그런 그 성과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당시에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에 아마 386, 486 정도 컴퓨터였겠죠.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런 그 숫자를 그때 주식인지 환율인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돌렸을 때 한 이틀 정도 훈련을 하고 돌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즉 당시 컴퓨테이션 파워로는 뭔가 아주 단순한 그런 포캐스팅을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도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 잘 동작을 안 했다. 그 이유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저희가 개선이 된 게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GPU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레이스호퍼 200이라는 그런 GPU인데 밑에는 GPU고 아마 위에가 CPU 이 두 개가 하나의 모듈로 이루어지고 요 모듈이 두 개가 하나의 서버가 이루어진 게 약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GPU고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 5만 대 GPU 산다는 게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5만 대가 오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트론을 그대로 따라한 게 RNN이라고 하는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가 이 사진이 자동차인지 아니면 오토바이인지 말인지 이런 것들 분류하는 정도의 용도로 어느 정도 동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창기 머신러닝이라고 부를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피처라는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피처를 개별적으로 그 아까 GPU 기반의 당시 GPU도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GPU에다가 넣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자동차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요 피처를 사람이 그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절차를 마저도 자동화한 게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사실 구조는 동일하고 퍼셉트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인풋에서 나온 걸 뭔가 처리를 해서 단순한 아웃풋으로 다음 세포에 던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은 뭐 30년, 40년 전이나 사실 동일하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 AI 붐이 부르는 이유가 그 LLM이라는 그런 이제 서비스 때문에인 거잖아요. 근데 LLM은 요 RNN과 같은 기존의 그 어떤 단계적인 그런 퍼셉트런을 배치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다른 방식을 이제 구축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좀 굉장히 그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연구 논문을 통해서 처음 이제 나온 개념인데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기존의 RNN 같은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즉 뭔가 순차적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그걸 커브를 따라가고 예측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보면 타임 시리즈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저걸 뭐 this is a sentence라는 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하기보다는 전체 문맥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들을 동시에 뭐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맥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선한다든지 그 뒤에 말을 지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챗GPT와 같은 LLM을 이제 LLM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바로 구글에서 나온 저 2017년도 저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모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AI 할 때 모델을 이제 그 네이티브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니면 RNN이라든지 아니면 CNN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용도에 따른 그런 AI 모델을 이제 우리도 새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모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뭐 간단히 이런 개념들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뭐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그 급격한 AI 발전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주제는 뭐 에이전트 AI라든지 이거는 뭐 우리가 프롬프트를 지금 수작업을 하는 거를 뭐 자동화시켜서 거의 모든 일을 그냥 생각만 하면 뭐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해 보자. 아니면 뭐 AGI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AI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멀티 도메인 AI를 이제 AGI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AGI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이미 내놨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제가 보기엔 초기 단계인 것 같고 한 10년 동안에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얼마큼 발전했는지 맨날 놀라면서 앞으로 10년을 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발전 방향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동통신에 대해서, 즉, 아까 랜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동통신은 이제 우리가 4세대, 5세대 뭐 이런 식으로 세대를 이제 나누어서 부르는 거를 이제 편의적으로, 이쪽 업계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4세대 이동통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5세대 이동통신을 쓰고 있죠. 앞으로 이제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제 AI에 대한 측면을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동통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이동통신에서 AI를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를 보려면 역사를 그래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4세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LTE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최적화된 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바로 인터넷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4세대 인터넷이 나오기 전까지 3G에도 물론 뭐 데이터 네트워크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했던 거고 4세대 이동통신은 우리가 PC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돌렸던 것들을 모바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좀 해보자.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카카오 같은 메신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인터넷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가 LTE이고 4G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럼 5G는 뭐냐?
사실 세대가 한 번씩 넘어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적인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뀔 만한 이유가 그 동기가 뭐였는지를 좀 살펴보면 인터넷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정밀 제어라든지 뭐 SCV IoT, V2X 얘기했지만 산업에서 필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존의 LTE에서 그 제공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인터넷 기반의 LTE는 보안상 어떤 그 민감한 그런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시스템의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쓰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이런 네트워크는 누가 다른 사람의 어떤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뭔가 내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 주체도 없고 즉 모든 사람이 그냥 베스트 에포트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망을 하나를 공유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 인터넷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V2X 서비스를 하는데 자율주행 서비스를 온라인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면 앞에 차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 차한테 알려줄 때 얼마나 빠르게 알려줄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레이턴시가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이걸 인터넷 혹은 LTE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LTE 인터넷은 누가 누구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지금 급하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뒤에 차한테 이걸 빨리 전달해야 돼. 잠깐 쓰지 말아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5G입니다. 5G는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필요한 성능의 지표, 뭐 레이턴시든 퍼포먼스든 아니면 보안이든 안정성이든 이러한 지표들을 보장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동통신을 라고 해서 만든 게 5G고 기존에 사실 우리가 컨슈머 입장에서는 인터넷만 쓰고 있기 때문에 5G에 대한 그런 특징을 잘 못 느끼지만 사실 이런 걸 하려고 만든 게 5G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정확하게 5G가 다 구현이 됐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5G 설계할 때 너무 복잡하게 설계했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코로나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통신이 발전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5G에 우리가 그 원래 취지했던 목표했던 바를 다 이용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목표였다. 그럼 6G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ITU나 이런 이제 국제 그 기구에서도 6G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AI 얘기를 하고 있고 점점점 더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G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AI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동통신에서 어떻게 올릴 것인지 아니면 AI 기술을 어떻게 이동통신에 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중심이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 여기 기지국이 여기 왼쪽이 단말이고 기지국이고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인데 원래 LTE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위한 망이잖아요. 즉 LTE를 위한 그 코어망 즉 전화국 안에 들어서 LTE 하는 시설을 보면 우리가 그 회사에서 쓰는 데이터 네트워크, 패킷 네트워크랑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즉 L3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5G는 말씀드렸듯이 버티칼에서 필요한 특수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아키텍처를 이제 취했고 기존에 사실 그 아키텍처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NSSF, NEF 이런 F가 붙어 있는 펑션,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가상화된 그런 펑션과 실제 이제 유저 트래픽을 처리하는 펑션 기능들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가상화된 처리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웹서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뭐 L3 스위치나 라우터처럼 어떤 렉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가상화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동작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이제 이동통신 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5G 구조이고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이제 5G 말씀드렸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루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 5G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때 각각의 필요한 KPI가 다르고 리퀘어먼트가 다를 경우에 그 보안 요구사항도 다를 경우에 그거를 슬라이스화 시켜서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다르게 각각 다르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5G였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수립하는 그런 절차이고요. 6G 우리가 이제 AI 얘기하기 전에 이제 사실 6G를 좀 알아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6G라는 이제 표준은 ITU라고 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만듭니다. 6G 표준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AI 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요구사항이 큰 이제 5G 없었던 그런 큰
비전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그런 인티그레이트 센싱 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에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6G의 요구사항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AI와 이제 이동통신이 이제 만나야 되는데, 과연 만나서 뭐가 될 것이냐.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결국 AI 랜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무선 접속망, 그 랜에 AI를 접목하면 뭔가 네트워크 성능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효율성, 즉 뭐 에너지도 절감한다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동통신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도 피지컬 레이어 쪽 말씀하셨는데, 뭐 빔포밍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개선을 사실 기계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AI가 거의 유일한 정답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AI를 도입해서 이동통신을 좀 발전시켜 보자 라는 게 한 가지 목표가 있고요. AI 랜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과 관계없지만 다양한 아까 마치 산업에서 쓰는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처럼 이제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은 다 AI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AI 어플리케이션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동통신에 어떤 식으로 접목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AI 랜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AI 랜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글로벌 조직이고요. 뭐 민간 이제 영리 조직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이동통신 관련된 그런 단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표준화 단체가 있었는데, AI 랜은 표준화 단체는 아니고, 기존의 표준화 단체, 3GPP라든지, 아니면 오랜이라든지, 이런 표준화 단체와 협력하면서 AI,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를 이제 좀 잘 실현할 수 있게, 마켓 측면에서 좀 프로모팅 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크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워킹 그룹이 그 세 가지로 딱 구성이 되어 있고요. AI for LAN, 그 다음에 AI and LAN, AI on LAN,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AI 얼라이언스에서 정의를 했고, 아까 이제 그 AI for 네트워크 for AI를 설명드렸던 건데, 전 슬라이드에서 요즘에는 거의 이제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AI 랜이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for LAN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랜 기술, 즉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AI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어떻게 이동통신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워킹 그룹이고요. AI and LAN은 이런 뭐 이동통신을 개선하던 뭘 하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GPU가 이동통신 시스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동통신 시스템 안으로 GPU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했던 대로 AI for LAN처럼 이동통신 자체를 개선하는 데도 사용하겠지만, 유휴 자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의도적으로 이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GPU 리소스를 생태계에서 필요한 그런 리소스만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GPU 리소스가 있으면 어느 부분은 이동통신에 쓰고 어느 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쓸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이제 모니타이제이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 and LAN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AI on LAN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V2X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게 이제 다니는데 드론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AI 기반으로 동작을 했을 때 사실 보면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뭔가 많은 일을 처리하기에는 디바이스 종류가 굉장히 많고, 디바이스가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량화되어 있고 그 CPU 리소스가 굉장히 작고 배터리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면 GPU를 탑재한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거를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받아서 AI 어플리케이션 돌리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 자원이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스무스하게 우리가 리소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AI on LAN, 즉 엣지 AI를 위한 그런 워킹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기술적인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LAN 얼라이언스는 표준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표준화 기구인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오란 그리고 3GPP 두 군데랑 이제 협력을 하는데요.
오란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과 관련된 그런 표준화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3GPP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지국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인터페이스는 이제 디파인하고 있고 단말이라든지 코어망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을 이제 3GPP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AI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AI ML을 이용해서 그 NW-DAP라고 하는 이런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코어망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코어망이잖아요. 코어망 안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엔터티인데 저런 이제 그 네트워크 펑션이 들어오면서 현재 코어에서 쓰고 있는 모든 트래픽들을 얘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어노멀리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NW-DAP에서 AI ML 기반으로 논의하는 게 표준화하는 게 이제 3PP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AI RAN 얼라이언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아까 이제 세 가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표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오랜은 이제 기지국 안에 있는 그런 표준이거든요. 5G 기지국은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CU, DU, RU라고 이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들에서 RU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이고 DU는 레이어 2, CU는 레이어 3라고 보시는 게 이제 좀 이해하시 편할 것 같은데 각 계층들에서 어떻게 하면 AI 관련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AI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랜 표준과 같이 AI 얼라이언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랜 쪽인데요. 좀 뭐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RU, DU, CU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 RU, DU, CU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RIC라고 하는 라디오 인텔리전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구조는 오랜 표준 구조입니다. 여기에 AI 랜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서 확장을 하고 있냐면 이 컨트롤러가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컨트롤러가 있는데 밑에 컨트롤러는 DU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인데 준 실시간 니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10mm에서 1초 정도의 실시간성을 필요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을 이제 니어 리얼타임, 준 리얼타임, 준 실시간 RIC에서 제어를 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이제 AI ML 기술들을 여기에 이제 X앱이라고 하는데 X앱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서드 파티에서 누군가가 만들면 이거를 RIC에서 호스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레이어 2를 제어하기 위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그러니까 레이어 2의 예를 들면 뭐 핸드오버라든지 DU 간 핸드오버라든지 아니면 DU에서 어떤 트래픽 컨제스천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많으니까 AI를 이용해 보자 할 때 이런 아키텍처를 따르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위에 보면 이제 넌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초 이상 좀 약간 느긋하게 해도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보통 L3라든지 이런 데서 제어할 때 R앱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를 AI 랜 얼라이언스와 오란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R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는 주로 이제 SML이라고 하는데 그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뭐 리소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R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사실 오늘 주제가 맨 마지막에 기업에서 이걸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이제 사실 결론으로 제시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AI에는. 그래서 실제 기업이나 산업에서 혹은 이런 이동통신 시스템 제조사나 업계에서 뭔가 뚜렷하게 POC가 성공해서 아주 이건 쇼케이스로 제시하는 경우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산업에서 보면 이동통신을 이용하려면 크게 오늘 PNT 전시회처럼 프라이빗 네트워크, 즉 5G 특화망을 통해서 그 이동통신 모빌리티를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용망을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GPU들이 이동통신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SK텔레콤하고 뭐 그 AWS랑 아마존이랑 그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GPU를 구축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서비스들이 이제 GPU가 이제 굉장히 리소스가 이제 구축이 돼서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산업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V2X라든지 AMR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로 안전을 감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엣지 AI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GPU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00%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의 직접적인 그 접근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RF이나 XF과 같은 오란 표준을 이용해서
AI를 이제 접목하거나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큐브 회사는 보안 솔루션을 사실 만든 회사인데 저희는 이제 그 AI랜의 오란을 이용해서 오란의 RIC의 RF X앱을 통해서 기지국과 코어 간에 그다음에 기지국을 통한 유저 데이터에 어노말리티 디텍트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사실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X앱 RF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용망인 경우에는 사실 기지국에 우리가 가서 뭔가 하기는 아직 어렵잖아요. 직접적으로 X앱 RF을 만들어서 서드파티 앱을 뭐 설치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보통 네트워크 API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AI 때문에 만든 건 아닌데 GSMA나 이런 이동통신 쪽에서 뭔가 이제 기지국 혹은 이동통신 관련된 리소스 혹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부가 서비스를 할 때 API를 제공하고 모네타이제이션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런 이제 네트워크 API 지금 뭐 카마라라든지 아니면 그 GSM에서 말하는 오픈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API를 통해서 앞으로는 산업용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즉 우리가 버티칼 쪽 여기 보면 이제 SCM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산업에 관련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제시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AI가 접목된 기술들이 많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모바일과 연결됐을 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GPU를 뭐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만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별도의 비표준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준적인 아키텍처를 따라서 특화망이든 아니면 상용망이든 다양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아마도 이제 곧 조만간에 표준화 관련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인데 표준화가 되면 어떤 한 장비하고만 이제 이걸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면 이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장비와 다 호환이 되고 여러 사업자와도 다 호환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기대와 약간 희망을 섞어서 오늘 발표를 해봤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AI 랜 얼라이언스에서 올해 그 MWC에 올해 3월달에 10가지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AI4 랜 관련된 게 6개가 있고 엔드 랜이 1개, 그다음에 온 랜이 3개 이렇게 3가지 그 워킹 그룹에 각각 다른 이제 데모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 케이스를 이제 발굴하려고 AI 랜 쪽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AI4 랜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기술 자체를 AI로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쪽에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가 스폰서해서 엔비디아의 이제 그 GPU를 가지고 기존의 통신 칩, 통신 모뎀 이런 것도 전용 칩을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GPU 가지고 이제 모뎀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좀 핵심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쇼케이스로 제시를 했고요. 온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9번 같은 경우에는 인티그레이티드 센싱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6G의 또 핵심 그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기지국에서 전파를 통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파를 가지고 사물을 뭐 감지한다든지 하는 센싱도 동시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도 AI 기술이 필요하고 AI 온랜에 대한 대표적인 유지 케이스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버티칼 쪽에서 이런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모바일로 들어오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